송국권 정치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방금 이제 국민일보가 보도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서창호 씨가 취업하기도 전에 이미 다혜 씨 부부의 살집을 포함해서 여러 것들을 다 이미 준비가 끝났다, 마쳤다 이런 정황이 포착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뭐 취업은 확정된 거고 뭐 나중에 뭐 면접하고 뭐 서류 내고 이것은 형식적으로 한 거다. 이거 뭐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근데 이걸 이제 날짜별로 하니까는 집 계약을 먼저 했다는 건데 이게 더 심각한 것이 그 집 계약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가서 했다는 거잖아요. 예. 친인척 관리 담당을 하던 신우석 씨, 예. 신우석 행정관 지금 조국당의 사무부총장입니다. 그렇죠. 신우석 씨가 그 태국에 미리 가서 다 정지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친인척 관리 담당이면은 친인척이 뭔가 비리를 저지르는가를 이거 감시하는 게 그 역할이에요. 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안에 있습니다. 민정 쪽이면은 전부 다 어떤 일단 법률적인 이야기 그리고 감찰 이런 거잖아요. 공직기강 이런 건데 그 안에다가 둔 이유는 돌봐주라고 둔 게 아니고 돌봐주는 건 가령 예를 들어서 배우자 같은 거는 이부속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뭐 딸 이런 데는 그거 없어요. 감시하라고 둔 사람이 신우석인데 네. 죄송합니다. 국방부 장관 이름만 헷갈려서 신우석인데 네. 이 신우석 씨가 감시는커녕 이게 전부 다 수발을 든 거예요. 수발을 들어가지고 또 태국까지 가가지고도 집을 먼저 알아보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유기견 토리를 이제 보내는데 청와대 직원을 통해서 이렇게 됐어요. 아, 청와대 직원이 가서 예, 그 얘기네요. 그러니까 예. 이게 문다혜 서창호가 갈 때 데려간 게 아니고 예. 청와대 직원 그러니까 반려견을 외국으로 비행기를 태우려면 수화물처럼 그렇게 못 해요. 직접 가야 누가 데리고 가야 돼요. 그렇군요. 데리고 가는데 물론 사람들하고 같이 타는 건 아니지만은 가는 사람은 같이 있어야 돼요. 네, 반려견 입양견을 담을 이제 가방은 있었겠지만 그렇죠. 예, 그리고 사람이 같이 가야 돼요. 청와대 직원을 통해서 청와대 직원을 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반려견을 데려다 주려고 이게 그리고 또 가면서 태국에 이주를 하면서 몇 개 부서가 지금 동원이 됐습니까? 일자리 마련하는 데까지 하면은 민정수석, 인사수석부터 시작해서 이부속 그러니까 이 신우석 씨를 비롯해서 했는데 거기다 또 경원도 다 갔죠. 경원 가서 경원하고 또 동거래돼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심지어 반려견을 데리고 가는 데까지 청와대 인력이 동원이 됐다. 이거는 현직 대통령 딸 태국에 이주하는 것도 뜻듣지 못해서 이주를 한 것일 텐데 그 과정에서 온통 청와대 전 조직이 동원돼서 수발을 든 거예요. 이거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이거 국정감사감이라고 봅니다. 그 자체가 청와대 게이트 국정조사감이죠. 네, 청와대 게이트네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이 자체만으로도 청와대 게이트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네. 국민 세금이 들어가니까 반려견을 데리고 가는데 그거 청와대 직원이 갔다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참 반려견도 입양견도 참 태국 여행까지 하고 그런데 청와대 직원이 상당히 알뜰하게 데리고 가서 그렇게 전달을 했군요.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문제를 조금 더 좀 파헤쳐 볼게요. 당시에 서창호 씨가 타이 이스타젯의 대표인 박석호 대표하고 면접을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네. 지금 이야기는 면접을 하기도 전에 타이스타 대표는 박석호인데 면접을 하기도 전에 이미 취업이 확정된 상태에서 월세집도 구하고 박석호는 이 서창호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미 그런 상황이 됐다면 이상직과 청와대의 사실은 서창호 미략이 이미 확정된 상태라는 것을 그냥 그 자체로도 확인해 주네요. 그렇죠. 날짜별로 하면 그러니까 이 박석호 대표가 처음에는 입을 안 열었어요.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할 때. 예. 그런데 이제 전주지검에서 이창수 지검장이 작년 9월에 가고 나서 수사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을 내니까 제시를 하니까 예.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데 그때 첫 이야기가 그거예요. 사실 왜 채용을 했느냐가 핵심이잖아요. 네. 현지 대표 입장에서는 왜 서창호 씨를 채용을 했느냐. 그 채용한 거 이상직이 전화 와서 1억 사고 주면서 1억 사고 주면서 월급까지 다 정해줬다. 월 800만 원에
거주비 350만 원, 그 1,150만 원 이렇게 다 그것까지 다 정해줬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들리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요. 박석호 그 대표인데 전무로 오는데 나보다 월급이 많네 이런 말도 했다는 거예요. 그 본인보다 좀 황당했겠네요. 황당한 거죠. 네. 아무것도 그 이런 경력도 없는데 보내니까. 그래서 이미 그때 다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이야기해서 다 정해져 있었고 박석호 씨는 그냥 이 절차만 밟은 거죠. 절차만 밟았는데 그 전에 미리 이야기하고 나서 그 이상직하고 이야기가 돼서 아까 그때 또 중진공도 거기서 뭐 역할을 했다고 하잖아요. 중진공 직원도. 예. 그러니까 중진공 직원하고 청와대 그 직원 이 신우석 씨하고 서로 가서 미리 이제 살집 다 맞춰놓고 세팅을 다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면접을 본 거죠. 면접을 봐서 그때 박석호 대표가 서창호 씨를 떨어뜨릴 권한이 없었어요. 어차피 회장님이 다 그 꽂으라고 했는데 그 상황이니까 이게 지금 뭐 마치 우연인 것처럼 중진공 이사장이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이 되고 중진공 그러니까는 이상직이 오너로 있는 타이스타젯에 서창호 씨가 취업한 것이 우연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얼마 전에는 윤건영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아니 저기 한참 전에 중진공 이사장이 됐다. 그리고 또 나중에 취업을 했는데 그게 무슨 연관관계가 있냐고 이야기를 하던데 불과 4개월 전이거든요. 예. 이런 걸 보면은 4개월 전에 이미 중진공 이사장을 다 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프로세스는 타이스타젯에 취업시키는 거다. 이게 다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안 맞아요. 다 깨지는 다 거죠. 깨지고 있어요. 예. 그 태국 이주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지난 9일에 공판전 증인신문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청와대 친인척 관리팀장이면서 특별감찰반장을 맡았던 신우석. 당시에 검찰이 신우석 씨에게 증인신문 질의를 하면서 여러 이제 사실관계 확보한 증거 정황을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 이상직과 태국 이주 과정에서부터 85회에 걸쳐서 통화를 했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뭐 이게 이제 공개를 됐잖아요. 네. 그러면 태국 이주 과정에서부터 벌써 신우석 행정관과 이상직과 통화를 했다면 이상직의 실무를 담당하는 또 이스타항공 실무자들하고 통화한 흔적도 있을 텐데 그렇죠. 이 신우석 씨가 그럼 태국의 이주 과정부터 실제로 이상직과 또는 이스타항공 관계자들과 교류하면서 이 작업을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 그럼요. 일단 아무리 청와대 직원이라고 해도 행정관이면 사급이거든요. 네. 사급 행정관하고 그러니까 이스타항공 굉장히 큰 회사예요. 이스타항공 회장하고 85회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85회가 언제냐면 2019년 1년 동안 85회예요. 왜 그러냐면 2019년 초에 곽상도 그때 국민의힘 의원이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곽상도 의원이 제기를 하고 나서 이제 그것을 서로 대책을 논의하느라고 2019년 1년 동안 한 게 지금 85회로 나오거든요. 통화하고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게. 예.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이제 2주 단계에서 2018년 2주 단계에서는 또 상당히 또 교류가 많이 있었겠죠. 교류가 많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중진공과 뭐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중진공 이사장 된 거하고 취업이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 왜 청와대 친인척 담당 행정관하고 그렇게 수차례 서로 통화를 했느냐? 그 문제는 해명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어차피 신우석 행정관이 나왔으니까 이 문제 한번 좀 그러면 더 여쭤볼게요. 전주지검이 이제 공판전 증인신문에 추가적으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신우석 행정관이 선임의 행정관을 제치고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바로 보고했다. 이렇게 전주지검이 공개를 했죠. 신우석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신우석 씨가 다혜 씨 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출국해 면담까지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전주지검에게 어떤 공개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문다혜 부부와 관련해서 신우석 행정관이 백원우 비서관에게 보고를 했고 백원우는 그러면 입을 딱 닫지는 씹었지는 않았겠죠? 그걸 왜 씹어요? 큰일 나게. 큰일 나죠. 그걸 하면 큰일 나죠. 그건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직보를 했는지
아니면 조국에게 일부 보고를 하고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보를 했는지 이건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정황이 안 나와 있지만 문재인에게 직보했을 가능성까지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중요한 거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이조 과정이 여러 가지 있었고 문다혜 씨가 경호원과 돈거래를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 신우석 씨 입장에서 뭐 백우 누나, 그 위에 백우 누나 이렇게 보고하기보다는 아마 이제 경호처하고 또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이야기했을 테고 그래서 백운우가 그때 소환이 됐잖아요. 예. 소환이 됐는데 백운우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민정비서관 밑에 이 진인척 관리팀이 있으니까는 아마 그 태국 이주나 아니면 취업 과정에서 백운우와는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상의를 했겠죠. 예. 백운우도 그때 실세였어요. 디테일한 부분을 상의를 했을 테고 그리고 이 필요에 따라서 인사나 이런 문제는 이제 조국하고 했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은 뭐 임종석하고도 뭐 이야기를 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인사위원회를 열고 막 했었으니까는. 그러네요.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이거는 공식 라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위에 문재인에게 보고를 안 하면은 그것은 직무유기죠. 뭐 딸 이야기인데 문재인에게 보고를 했는데 가장 많이 저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김정숙 씨 아닌가 싶어요. 아, 김정숙에게? 신우석이 아무래도 이제 딸 이주하고 그런 거 김정숙이 그걸로 막 돈 보내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김정숙의 그 수발을 들었던 양인에서나 그 또 유성아 씨가 또 돈을 보낸 그 흔적이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특갈비냐 아니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그때 직접적으로 챙긴 사람은 김정숙 씨죠. 어머니인 김정숙 씨.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돈도 보내고 뭐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우석 씨가 가장 많이 보고를 한 사람은 김정숙 씨일 거다. 아, 그런 문제도 있네. 이게 신우석이 그러면 사실상 이 태국 이주 과정에서 백운우한테 보고를 했지만 중요한 협의 자체는 김정숙하고 직접 하거나 또 그걸 통해서 대통령에 전달되도록 했을 그런 것들 개연성이 굉장히 그렇죠. 많네. 네. 김정숙 라인이네요. 김정숙 라인이죠. 김정숙 라인으로 뭐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것이 지금 뭐 보자기 예산 5천만 원이나 이런 거나 아니면은 그 김정숙의 수발을 들던 제2부속 비서관 유송아 여기가 개입이 돼 있고 김정숙의 옷을 담당하던 양인혜스가 다 개입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그 위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태국 이주를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토리를 이게 저 태국으로 보내는데 설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겠어요? 그 김정숙 선에서 그 다이가 키우던 그 애완견이니까는 그걸로 보내줄게 하고 보내주세요 하니까 이제 청와대 직원 통해서 보내고 이렇게 했겠죠. 설마 그 일국의 대통령이 그 토리 보내는데 그 직접 뭐 관여하지는 않았겠죠. 김정숙은 사실상 자기 딸과 사위가 가니까 또 아무래도 세심하게 챙겼겠죠. 돈 문제나 거주 그렇죠. 문제나 사실은 취업을 한다면 월급을 얼마를 받는지 이런 걸 다 챙겨서 자기 딸이 잘 살게 했을 것 같은데 살림살이는 뭘로 보내고 어떻게 준비하고 현지에서 집을 사고 나면 살림에 뭘 필요하고 또 현지에서 그걸 스폰서를 할 사람들이 누구 이런 걸 김정숙이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그러니까 신우석 그 행정관이 태국 가가지고 이제 다 알아봐서 와가지고 김정숙에게 보고를 했겠죠. 그런 부분은 뭐 살집 이런 거 김정숙에게 보고를 했을 테고 예를 들어서 뭐 학교 그 자녀가 그러니까 손주가 되죠. 그 자녀가 국제학교 다니고 뭐 이런 부분도 일일이 다 챙겼다는 거니까 그러면 그것은 이 할머니한테 보고하지 할아버지한테 보고하지는 않았겠죠. 아, 그러네요. 그 가능성. 역수제 이 문제는 또 김정숙 게이트와도 관련이 돼 있네요. 자, 공판전 증인신문에서 문재인 일가의 범죄 행위, 행각, 구체적인 정황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죠. 공판전 증인신문에 물론 신우석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진술을 거부했지만 검찰이 워낙 중요한 많은 범죄 증거들을 당시에 법정에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 증인신문 이후에 문재인 양선 사자가 발칵 뒤집혔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냥 조국이나 임종석을 조사할 때하고 다른 차원에서 증거들이 또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윤건영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 계속 쏟아지는 문제에다가 이 증인신문 과정에 나온 구체적 정황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저도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요? 송국권 법무장님 화나 있다 이렇게 다를까요? 아니 국민이 하나 있죠. 네.
아니 지금 이 이제 다른 것도 다 있지만은 뭐 월성, 울산 많이 있지만은 이거는 완전히 권력형 개인 비리거든요. 예. 다른 거는 어떻게 보면 뭐 탈원전 이거 뭐 국정 철학이었어 뭐 그러면 이제 또 서로 논쟁의 여지가 있잖아요. 뭐 그 월성원전 경제수 조작 그러고 아니면은 뭐 탈북자 뭐 문제나 이런 거나 다 있지만은 이거는 권력을 이용해서 개인 비리를 저지른 거예요. 이상직에게 2억 2,300만 원인가 받은 거. 그리고 또 5천만 원 보자기가 한 번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분석을 해보니까 제일 처음에 이게 보도가 나온 게 5천만 원 보자기라는 말은 없었는데 그 중앙일보에서 제일 처음 보도가 나온 게 6월 달인데 6월 달에 5천만 원을 지금 알려진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문다에게 보냈는데 그 시점을 그 두 개 언론에서 그 시점을 2020년이라고 못 박았더라고요. 2020년이라고 못 박았으면 그러니까 퇴임 전이 아니고 재임 기간에. 그 6월 달에 한번 기사가 나왔어요. 제가 어제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럼 한 번이 아닐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조국이나 윤건영이 그 해명이라고 하는 것은 퇴임 후에 그렇죠. 나가서 뭐 돈을 붙여야 되는데 그거 시위대가 양산 그 사저 앞에 있어서 못 나갔다 하잖아요. 그럼 예. 퇴임 후잖아 그거는. 예. 근데 퇴임 전에 2020년이라는 게 언론에 2번이나 나왔어요. 검찰발로. 그럼 이게 한 번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전 가족이 저는 그게 특활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 왜 5천만 원 돈다발이 있겠어요. 근데 청와대 때는 뭐 물론이고 퇴임 후에 퇴임하고 한 2개월 만에 어떻게 그 시골 마을 집에 5천만 원이 있겠나. 그러면 들어올 때 이제 이사할 때 이삿짐 속에 들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청와대에 있을 때 막 5만 원권 썼다는 게 막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잔금일 수가 있어요. 특활비 잔금. 그러면 이런 논란이 일어났으면은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화를 낼 것이 아니고 아 국민이 정말 화가 났겠구나 해가지고 해명을 해야 돼요. 본인이 직접. 왜 맨날 그 윤건영 시켜서 윤건영 잘 알지도 못하는 윤건영 시켜가지고 걔는 뭐 헛발질하게 막 만들잖아요. 무슨 뭐 현금을 뭐 돈 뭉치를 뭐 이거 핸드폰으로 그 이체를 할 줄 모른다? 아니 돈 뭉치를 어떻게 핸드폰에 집어넣어요? 새로운 방법이 나왔나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 해명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문재인이 본인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계속 산이 터질 때마다 이거 이렇게 이거 빨리 해명해 하니까 28명이 쭉 서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민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화가 난다고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적반하장이죠. 예. 자, 앞서서 이제 이 태국 이주 과정에서 청와대의 깊숙한 개입과 관련된 특히나 취업 전에 이미 태국에서 살 집들 다 마련해놨다 이런 걸 국민일보가 보도해서 그걸 먼저 좀 살펴봤는데요. 자, 문다혜 씨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다혜가 어제죠. 12일 어제 새벽에 X 트위터죠. 트위터 계정에 이렇게 글을 올렸죠.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지려받고 더럽혀져야 할 마땅한 말일 뿐. 일단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먼저 좀 해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예. 이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해석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저러밟고 더럽혀져야 마땅한 말 네. 맞자. 그러니까 말인다는 건데. 말 타는 거. 네, 말 타는 거. 근데 이게 이제 이것만 딱 놓고 보면은 자기는 이제 아버지 문재인을 겨냥을 하는데 자기는 그 이제 거쳐가는 거라는 이야기죠. 예. 자기를 밟고 간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자기에게 허점이 많으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많잖아요. 예. 문다에게 모든 돈이 돌아갔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이것만 보면은 이제 표적은 내 아버지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희생양이야. 이런데 이게 더 보강하는 것이 예. 이 최근에 그 9월 1일 날 SNS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그 넷플릭스 드라마를 인용을 해서 돌 맞은 개구리가 되어 보면 예. 이랬잖아요. 예. 자, 이거는 이제 자기는 밟히는 말, 돌 맞은 개구리. 뭐 지려받고 가시옵습니까? 돌 맞은 개구리가 되어 보면 네. 뭐 머리는 빙빙 돌고 몸은 늘어져 가고 어쨌고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이런 게 있어요. 네.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그러니까는 겨울에서 돌을 던졌는데 무심코 그 돌을 자기가 맞았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는 희생을 당했다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이 희생당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서도 자기는 그냥 저러 밟힌 말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1월 25일 날 SNS 글을 또 올려요. 오래됐죠. 거기 보면은 또다시 표적이 될 아버지와 우리 가족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우리 아버지 표적이 된다 이제. 네. 그러면 우리 아버지 표적이 된다고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나는 돌맞은 개구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가야 되는 그 가정에서 내가 더럽혀지는 말이다. 더럽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일방적으로 모든 것이 이제 아버지에게 가고, 나는 그 가정에서 그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내가 탄압을 당하는 거다. 아버지에게 가기 위해서. 그런데 이 글을 쓴 시점을 제일 처음에 또다시 표적이 될 아버지, 이게 1월 25일인데 이 시점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창수 그 전주지검장 부임을 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벌여서 이 시점에 다 소환됩니다. 1월, 2월 이 시점에. 그러니까 저 옛남편 서창호 씨를 비롯해서 뭐 주영훈 경호처장이나 백은호 그리고 조현옥 인사수석 막 이 시점에 소환이 돼요. 그러니까는 이 글을 올린 거죠. 또다시 표적이 될 아버지, 이것은 우리 가족, 이것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수사가 굉장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로. 수사가 진행이 됐다고 있는 걸 아니까는 미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정치 수사다. 그리고 정치 수사하고 타깃은 아버지다. 이렇게 하는데 왜 자기가 이렇게 마치 희생이 당하는 것처럼 하느냐? 이것은 모든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버지에게 문재인에게 책임이 있으면은 문재인은 이거를 방어를 하는 수단이 있어요. 정치 탄압이다. 정치 탄압, 정치 보복이다. 그러니까 모든 걸 아버지에게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정치 보복이다. 그러면은 문다혜는 그냥 그 사법적으로라도 이제 빠져나가려고. 문다혜는 뭐 정치 보복이다. 자기가 나서서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아버지를 겨냥한 거기 때문에 나는 그냥 희생양이야. 그러니까 나를 처벌하려고 하지 마. 이런 메시지 같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된 이런 각도에서 그러면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지금 문다혜 김정숙 관련된 여러 이제 사실은 뭐 금전 문제라든가 고급 의상이라든가 인도 타지마을 문제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김정숙 문다혜로 지금 집중된 사안들이 터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안들을 거쳐가는 하나의 공격 포인트이다. 검찰이 문재인을 잡으려고 하는 포인트다. 그렇다면 표적을 그렇게 아버지가 두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문다혜가 얘기하는 것은 나는 말이다. 그러면 차포가 있다. 그러면 아빠는 차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 장기로 하면? 예. 그렇다면 결국은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내가 지금 검찰의 조사 타겟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 아버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은. 떠넘기죠. 예. 근데 떠넘기는데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아버지는 그 방어할 수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 이렇게요. 그렇게 이제 프레임을 걸 수가 있고. 예. 그러면 이제 나는 그냥 아무 죄가 없으니까는 나 처벌하지 말고 아버지한테 책임을 물어. 그런데 이 속마음은 그 막 이재명도 찾아오고 이재명도 막 저 양산로도 찾아오고 뭐 처음에 친문의원들 27명 막 방어를 하다가 이제 37명까지 늘어났더라고요. 예. 37명 방어를 해주고 하니까는 이것은 이제 정치적 사건으로 돼 버리면은 그 큰 정치적 사건 안에 이게 다 묻혀버리게 이제 거기다 다 집어넣는 거죠.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것은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든지 말든지 어떻게 그렇게 하든지 나는 처벌하지 마. 나는 그냥 그 개구리야. 돌맞은 개구리야. 이렇게 그 프레임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모든 돈 흐름을 보면 모든 게 다 문다혜에게 갑니다. 저는 이게 일종의 비자금 관리를 한 거 아닌가까지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문다혜 씨가. 왜냐하면은 이 출판사에서 왜 돈을 2억 5천만 원을 문다혜에게 줘요? 그 문다혜 씨에게 2억 5천만 원 준 거. 그다음에 이제 5천만 원 보자기. 저는 이제 몇 번이 있다고 보는데 그 보자기로 해서 문다혜 씨에게 다 가는 거잖아요. 전부 다 문다혜에게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 별장 3억 8천 이것도 정말 거래가 있었는지 의심스럽지만은 그 제주 별장을 본인 소유로 어쨌든 돌렸잖아요. 돌렸으면은 그것도 최종적으로 문다혜에게 갔죠. 그러네요. 2억 이상직에게 받은 것도 결국은 문다혜에게 간 거예요. 생활비로 뭐 썼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문다혜가 그 양인에스나 뭐 이쪽에서 또 돈 준 것도 문다혜에게 줬고. 그리고 그 경호원과 어디 또 동거래 했는데 그 동거래를 서울 경호원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누군가 인출을 했는데 그 이제 나중에 부동산을 사는 데 썼다. 뭐 이런 보도도 있고. 그럼 모든 게 문다이기로 지금 돈의 마지막에 모아지는 종착지는 문다이로 되고 있군요. 왜 그러냐면은 뭐 문재인이나 이제 이런 쪽은 아무래도 감시의 눈이 많아서 그런지.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 제주 별장 같은 경우도 그 문재인이 퇴임하고 나서 3년 연속 이제 여름에 거기 가서 한 열흘 동안 머물고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저는 그 문재인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걸 문다의 이름으로 이제 어쨌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돈의 종착점이 문다의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 보면은 이게 상당히 무슨 뭐 일종의 비자금일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런데 본인은 개구리라고 해버리니까 개구리라고 하니까 이걸 정치 쟁점화 시키는 그 목적으로 지금 개구리론을 펼쳐 들고 나온 것 같아요. 네. 근데 문다이는 저는 이거 실수한 것 같아요. 어떤 실수했냐면 말이라고 하지 말고 조리라고 해야지. 왜 본인이 말이라 차포 말상 조리인데 순위도 그러면 자기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걸 스스로 자백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아마 저기 뭐 장기 둘 줄 모를 것 같은데. 그냥 뭐 그냥 어떻게 뭐 문맥을 맞추다 보니까는 더럽혀져야 말. 그러니까 이제 말은 일종의 뭐 장수가 이제 타고 가는 그 의미로 쓴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밑에서 그냥 그 모르고 그냥 뭐 애만 쓰고 그냥 뭐 당하기만 하고 지치기만 하고 그 의미로 그냥 말을 쓴 거지. 지금 뭐 장기를 알아가지고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거기까지 생각은 못했다. 알겠습니다. 문다혜 씨 글 한번 좀 이런 내용이 있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문다혜 씨가 이렇게 올렸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기정사실화 되어버린다. 무엇보다 이젠 더 못 견딜 것 같아서 나는 나를 위해서 글을 쓰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죠. 지난번에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바보가 되는, 그냥 아무 말 안 하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니까, 그리고 기정사실화가 되니까 자기는 글을 써서 밝히겠다. 그럼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다혜 씨 말대로 하자면 돈 5천만 원은 어떻게 받게 됐는지, 2억 5천만 원의 돈은 지금 어떤 내역인지, 이런 수많은 뭐 양인에스한테 받은 돈, 유승화 전 춘추관장한테 받은 돈, 경호처 직원 관련된 거래 내역, 이런 것들에 관해서 본인이 기정사실화 되기 전에 본인이 그러면 말로 입장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순서라는 게? 그걸 이제 밝힐 수가 없으니까 개구리 이야기도 하고 뭐 아버지가 표적이 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뭐 말 이야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걸 밝힐 수 있으면 벌써 밝혔죠. 이 지금 뭐 윤건영이나 고민정이나 이 사람들이 지금 나서가지고 그때 문다혜가 참지 않겠다 하고 나서 갑자기 막 라디오에 나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모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몰라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 별장 3억 8천만 원 살던 집을 팔았다 그러는데 살던 집 어떤 집을 팔았다는 거야. 부암동에 그때 뭐 압수수색에서 집 그대로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홀로 그때 뭐 경호원과의 동거래가 그게 또 부동산 매입하는데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막 하는데 그냥 딱 그거예요. 3억 8천만 원 집 팔아서 산 거야. 딱 그거 하고 심지어 그 출판사에서 2억 5천만 원 받은 거는 또 저 출판사 그 관계자가 검찰에 진술을 할 때는 2억 원이 뭐 디자인비고 문다혜 디자인비고 5천만 원 빌려줬다 했는데 또 2억 원을 계속 쪼개더라고. 쪼개가지고 1억 원은 디자인비고 뭐 1억 원은 뭐 아버지 인세를 대신받아서 송금을 했다. 그러니까 의혹이 더 증폭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버지 거를 왜 대신받아서 송금을 했느냐. 차라리 검찰에서 했던 것처럼 그 출판사 관계자가 진술했던 것처럼 디자인비 그 책 디자인비 2억 이러면은 1억이나 2억이나 그냥 뭐 말도 안 된다고 넘어갈 텐데 그걸 또 쪼개서 해명하느라고 더 의혹이 커지잖아요. 측근들한테도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게 정말 그 정당한 돈이고 보자기 5천만 원, 2억 5천 이런 게 정당한 돈이라면은 벌써 본인이 이야기하기도 전에 이야기를 했어야 되고 이야기 안 하면 그죠. 사저에 있는 비서관들이 입장을 밝혔겠죠. 사실. 다 밝혔겠죠. 예. 그래서 뭐 윤건영이 지금 전화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사저에 있는 비서관들한테 이거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해야 되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물어보면은 만약에 이게 그 문다혜 씨나 김정숙 씨가 이것을 그 설명을 해주라고 했으면은 다 설명을 할 텐데 설명을 못할 부분이 있으니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여론전을 하면서 이거 정치 쟁점화 시키려고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윤건영 의원이 그런데 해명을 한답시고 입장을 밝히면 오히려 여론이 더 나빠지고 의혹은 해소는 안 된 채 의혹은 부풀려져요. 그럼요. 예, 문다혜도 지금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뭐 지금 이게 기정사실화되기 되기 전에 자기는 글로 표현하겠다. 막 이런 걸 밝히고 있지만 국민적 비난은 더 커지고 있는데 문재인 양산에 있는 그 비서들이 문다혜 이렇게 글 쓰는 것에 대해서 좋아할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좀 자제를 해라. 자제를 하고 이건 정치 탄압 문제로 해서 결국은 정치권에서 나서서 하도록 하면서 양산은 적절한 시점에 나서면 된다.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충고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문다혜가 감정적 글을 그냥 반복적으로 써요. 그런 충고를 지금 못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충고를 받고도 문다혜 자신이 그냥 감정적인 스타일이라 그냥 즉각적으로 새벽에 막 글을 쓰고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나 지금 종합적으로 이거 전부 다 그 뭐 경제 공동체라고 하니까 운명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참 스스로 함정을 파는 거죠. 운명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이게 이 경제 공동체를 넘어서 운명 공동체가 지금 돼 있는 상황인데 더 높은 수준으로. 그럼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김정숙, 문다혜, 문준용 씨도 제가 이야기할 게 있는데 어쨌든 문준용은 그 과거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 이제 운명 공동체가 돼 있는데 어디 그 비서관들이 운명 공동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운명 공동체는 안에서 본인들끼리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역할 분담을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다혜야 너는 그 모른다고 해라. 너는 모른다고 하고 아버지한테 다 넘겨. 왜 너는 그냥 개구리라고 해. 돈 많은 개구리. 그러면 여기는 그런 말씀드리지만은 자기들 나름대로 방어할 수단이 있기 때문에 정치 쟁점으로 몰고 가서 지금 실제로 그 이재명이 또 본인 필요에 의해서 이걸 정치 쟁점으로 막 부각을 시키고 있잖아요. 네. 그 TF까지 만들어가지고 대책위원회 만들어서 자기 7인의 멤버 김영진 보고 그것이 이제 이슈화시키라. 그리고 또 이 심지어 문재인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한다.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이게 하나하나 해명을 하는 것보다는 뭐 5천만 원, 2억 5천만 원 이게 해명을 하는 것보다는 이거 그냥 모조리 퉁쳐가지고 이 정치 쟁점으로 만드는데 이제 저 중점을 두고 있으니까는 그 비서관들이 거기다 대고 말 못하죠. 이미 그 운명 공동체에 대고 비서관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문재인 부부와 문다혜 간에 이루어지는 서로 간의 어떤 식의 어떤 감정적이거나 어떤 방식의 의사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비서관들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통제하면서 하기까지는 어려운 상황일 거다. 그렇죠. 운명 공동체의 집단의 내부에 가지고 있는. 이건 이미 운명 공동체고 어떻게 보면은 이 범죄 공동체도 되죠. 이재명과의 범죄 공동체가 된 상황이어서 어떤 그 양산에 가 있는 비서관들이 뭐 자제를 하라거나 이렇게 할 계제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좀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결국은 이제 탄핵,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을 만드는 거하고도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인들 나름대로는 일종의 지금 대치기를 시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이게 범죄 혐의가 막 드러나서 공격을 받으니까 뭐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공격을 받으니까 이걸 이제 극복하는 자기들 나름대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어쨌든 전국을 혼란하게 하고 현 정부를 종식시켜야 자기들은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걸 대치기 하기 위해서 계속 정치 쟁점으로 만드는 거고 그 문다혜 씨가 이렇게 뭐 자기 아버지가 표적이 될 거다 막 표적이라는 단어를 쓴 것부터가 이거는 정치 쟁점만 만들기 위한 시도들이에요. 예. 자, 문다혜 씨 소환 조사가 지금 임박했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분석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전주지검이 소환 조사 일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추석 연휴 직후에 소환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 나오고 있긴 한데 연휴가 18일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부에서 듣기로는 연휴 직후에 소환 통보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소환 조사 일정은 27일, 28일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환 일정이나 이런 것에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 이제 변수가 있죠. 뭐냐면 검찰총장이 이제 바뀌잖아요. 예.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때 이런 상황까지 가지 못하도록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문재인에 대한 직접 수사를
막았었다는 이제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판에 그 임기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막판에 들어서서 일종의 레임덕에 걸렸어요. 그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가 레임덕에 걸렸습니다. 그때가 기점이 그때 5월달에 대검 간부들 대폭 교체해 버릴 때, 그때 패싱론이 있었잖아요. 이원석 패싱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용산의 민정수석도 새로 들어서고, 그때부터 5월달부터 지금까지 이원석이 이 하향 곡선을 그리는 사이에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가 대대적으로 벌어진 거예요. 네. 이게 그 레임덕이 돼 있으니까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이제 전주지검만 이야기를 하면은 전주지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법조계나 들리는 게 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들어서면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전에 중앙지검의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이 사건을 그 전주지검 때 수사를 해서 한번 간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전주지검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해서 그때 형사삼부에 9명의 검사를 다 투입해서 이제 해왔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문재인을 직접 소환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정무적인 판단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전주지검보다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 게 낫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특수통 검사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는. 그래서 이거를 전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저는 옮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이제 소환 날짜 같은 것이 아, 변동성이 좀 있겠네요. 변동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건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떤 의지를 보였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달려 있는데, 어쨌든 이 수사는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에서는 더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이미 칼집에 칼을 도로 집어넣기에는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 좀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검찰에서 이제 그런 표현들을 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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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소리가 조금 작은가요? 송권 평론가님 목소리가 좀 작다는 이야기도 좀 있네요. 혹시나 목소리 조절에 좀 이런 걸 맞출 수 있으면 맞춰. 피디님 한번 보시죠. 예. 우선 지금까지는 문다의 일가, 문다의 태국 이주 과정이나 문다의 지난번 트위터 계정에 쓴 글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조금 한번 넘어가 볼게요. 김의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이 청담동 술자리 의는 2022년 7월 19일에서 20일에 있었다고 당시에 관련자들이 의혹을 제기를 했죠.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김의겸 민주당 전 의원이죠. 이 김의겸 전 의원과 당시에 보도를 했던 강진구 전 더 탐사 대표 등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어제 기소가 됐습니다. 일단 이 사건 그리고 기소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도 넉장 기소죠. 이것도 넉장이에요. 이것도 또 공교롭게도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가 끝나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검찰이 제대로 일을 하는구나는 이 말이 들리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원래 처음에 경찰에서는 이것을 면책특권을 적용을 해서 송치를 안 했어요. 송치를 안 했는데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해서 지금 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어쨌든 뭐 늦었지만 기소는 됐죠. 이게 면책특권이 이제 검찰은 안 된다고 본 거고, 그러니까 경찰은 국회에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된다. 국회에서 그때 막 털었잖아요. 예. 그 국회 회의장에서 막 털고, 그리고 또 그 당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막 털고 막 했는데, 그거는 이제 면책특권이다. 경찰은 그렇게 봤지만은 검찰은 그거보다는 김의겸이 실토한 게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춘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김의겸 내가 더 탐사와 협업을 했다는. 협업을 했다고 그랬죠. 예, 자기가 이야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아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야합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물어붙이니까는 야합 아니고 협업이에요. 협업. 같이 일을 했다 이 말이죠. 예, 협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협업을 하면은 이게 국회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상황을 보면은 갑자기 그 김의겸이 이 본회의장에서 막 털어요. 이거 그 녹음 파일을 털고 막 뭐 김현장 변호사 30명 첼로 뭐 어쩌고 막 하잖아요. 첼리스트 막 하고 났는데
그 자료를 이제 더 탐사에서 받은 거죠. 더 탐사에서 그 자료를 김의겸에게 주고 김의겸이 막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저녁에 이 더 탐사가 방송을 해요. 김의겸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방송을 해요. 다 방송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협업이 이루어진 거죠. 거기서 자기들끼리 이제 서로 다 짜고 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회에서 발언하는 거는 이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국회 뭐 본인의 의정 활동과 관련한 거지. 이거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상관없고 어쨌든 뒤에 이제 더 탐사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면책 특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는 거죠. 넘어섰다고 봐서 지금 그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렇군요. 면책 원래는 이제 그 국회에서 발언 자체만 보면 면책 특권의 대상이 되겠지만 더 탐사와 협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그것을 딱 잡아서 그것은 면책 특권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기소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본 거군요, 핵심은. 그렇게 본 거죠. 예. 네. 자, 그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에 여성 첼리스트가 등장을 했었죠. 근데 여성 첼리스트 A 씨가 자기 남자친구죠, B 씨에게 늦은 귀가를 해명하려다가 한 거짓말이다. 이런 것을 스스로 이제 밝혔죠, 나중에. 그래서 이건 사실관계가 밝혀졌습니다. 청담동 술자리라는 것이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김앤장 변호사 이런 게 사실은 자기가 만든 가상의 거짓말이었다. 변명하려고 자기 남자친구에게. 그런데 이런 사실이 명백해졌는데도 당시에 그 후에 김의겸 전 의원이 보인 태도는 계속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김의겸은 면책특권 뒤에 숨으려고 했던 것인가요? 그 자체로는? 그렇죠. 끝까지 이제 숨으려고 했고, 뭐 경찰에서도 그렇게 내려주니까는 면책특권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하니까는 숨으려고 했지만 저는 이 김의겸 전 의원이 참 비겁하다고 봅니다. 상당히 비겁해요. 제일 처음부터 본인은 이거 가짜라는 거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제보를 이제 받았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도 그렇지만은 김앤장 변호사 30명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법조 출입을 오래 했어요.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법조 출신을 오래 했으면은 김앤장 변호사 30명은 모일 수가 없습니다. 김앤장은 변호사 숫자가 뭐 한 수천 명이 되지만 전부 다 따로따로예요. 그 김앤장 변호사 사무실 가도 다 한 명씩 다 따로따로 다 있습니다. 그 같이 모여서 이렇게 술 먹고 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김앤장 변호사 30명,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은 벌써 소문이 나도 엄청나게 났을 거고, 본인이 이게 정말, 그러니까 이제 확인을 하면은 가짜라는 게 드러나서 자기가 문제를 제기를 못할까봐 일부러 확인을 안 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국회의원이니까 이 김앤장이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사실은 관련된 사실은 변호사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여러 있었겠죠. 그냥 다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고, 아니면은 자기 이제 비서나 뭐 보좌관이나 한 9명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그 술집에 보내가지고 확인만 해갖고 오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제 가짜라는 게 드러나면 자기가 아무래도 그래도 양심상 가짜라는 걸 알면서는 못 하잖아. 나중에 만약에 그 확인해서 가짜라는 걸 알았는데 했으면 처벌받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확인 안 한 거예요. 기자 출신인데 딱 촉이 오잖아. 그런 제보 받으면 이거 가짜다. 물론 그 녹음 테이프는 있지만은 녹음 테이프도 보면은 황당한 이야기가 그 안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확인을 안 하고 이제 터뜨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또 경찰에서 이거를 또 어설프게 수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또 자기를 그 검찰 총체로 막아주고 하니까는 계속 이거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검찰 분위기가 이제 바뀌고 있다. 그런 영향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사실이라는 것을 좀 확고하게 믿었다기보다는 허위일 가능성을 상당히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한번 공격 소재로 한번 때려본다. 뭐 그 국회에서 말해도 뭐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뭐 큰 정치적으로든 사법적으로든 자기는 처벌 대상이 될 만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허위라 하더라도 때린다 이런 의식을 이미 시작할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그럼 보는 거네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좌파 진영에서 여러 가지 계단 퍼뜨리고 하는 것이 그 전에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뭐 광우병이나 무슨 뭐 이런 여러 가지 계단을 퍼뜨릴 때 사드 무슨 이상한 계단들 할 때 본인들에게 진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진실은 필요 없고 그냥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면 된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 장경태가 또 그런 계단 퍼뜨렸죠. 뭐 김용현 그 경호처장하고 대통령 부부가 골프를 쳤다. 그러네. 골프를 쳤는데 그럼 내가 사실은 옷 벗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골프를 쳤다. 그런데 김건희 부부는 김건희 여사는 골프를 안 친다고 해요. 못 친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가 친 데가 9번 홀, 나인홀이라는데 대통령이 나인홀 가서 골프를 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기만 한번 해보면은 가짜라는 걸 알아요. 제보가 진짜 들어갔는지도 모르겠고 지어낸 건지. 근데 어쨌든 안 합니다. 이번에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단톡방, 해병 단톡방. 아, 그렇죠. 네. 그것도 사실은 녹음 파일 한 30분 네. 정도. 근데 그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이 장경태 보좌관이요. 네, 우리 그거 진실은 필요 없어 했다는 거잖아요. 듣지도 않고 네. 우리는 정해져 있다. 정해져 이미. 있다 했다는 거죠. 정해져 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오히려 이거를 팩트 여부를 확인을 하면은 이게 정치적 공세로 사용하지 못할 것 같은 거 확인 안 하는 거예요, 아예. 그 가능성도 없어요, 진위 여부는. 그래서 제가 김의겸 전 의원이 한겨레 기자 출신인데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한겨레에 엄청난 기사를 많이 쏟아냈거든요. 최순실 관련해서. 김의겸이 좀 중요한 역할을 했죠. 네, 최순실 관련해서 엄청난 기사도 많이 쓰고 했어요. 그게 다 그러면은 그만 제가 욕 나올 뻔했죠. 미안합니다. 그게 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또 가짜가 얼마나 더 섞여 있었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김의겸이 기자로서든 현재 정치인으로서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에 진실 보도에 가까운 그런 기자로서나 정치인으로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허위 사실이라도 하더라도 일단 정치적인 사건으로 부각시키는 그런 행태들이 사실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한 장면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자, 이 부분 하나 마지막으로 김의겸 문제는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가 김의겸 전 의원에 대해서 1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잖아요. 지금 해당 소송이 다음 달 16일에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여성 첼리스트가 입장을 밝혔고 여러 정황을 볼 때 이 민사소송 이 부분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세요? 이제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게 이제 면책특권이 없다고 하고 기소가 된 사안이고 그리고 사실 이거 외에도 한동훈 대표가 여러 가지 소송을 제기를 한 것이 있어요. 그것들도 앞으로 이제 판결을 기다려 봐야 되겠는데 저 금액이 저대로 나오지는 않겠죠. 네.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이게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제 민사상으로도 어떤 결론이 나오면은 좀 경종을 울리는 그런 계기는 되겠죠. 민사상 판결이 의미가 있다. 금액과 상관없이 그게 1,000만 원,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민사소송 유죄로 인정되는 게 의미가 있다. 예. 형사상으로는 이미 기소가 됐고 예. 민사상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면은 얼마라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면은 그거는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텐데 그 경종이 먹힐지는 모르겠어요. 민주당에게. 예. 이제 흑석동 김의겸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청담동 김의겸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둘 다죠, 흑석동 김의겸 거기서 돈 많이 벌었는데 청담동에서 추락해야 되는데 자 그런 추락이라는 게 지금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 김의겸과 관련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어제 기소가 돼서 이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예, 다른 주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진우 오늘 여기 제목에 이렇게 걸렸네요. 탄핵 중독에 맞선 승부수 주진우. 여러 활약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했던 것도 상당히 주진우 의원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 국회 법사위에 소속돼 있죠. 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런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탄핵 남용 방지법 이런 걸 당론으로 발의를 했는데요. 그간 민주당이 민주당 포함해서 야당이 거대 의석수 192석 거대 의석수 믿고 검사 탄핵 이런 걸 일방적으로 강행을 해왔죠. 특히나 이재명 수사를 담당해왔던 검사들을 탄핵을 지금 해오고 있는데 탄핵을 이미 했거나 아니면 탄핵 소추 발의 상태로 돼 있거나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주진우 의원이 이 탐핵 남용 방지법 발의했다 하는 내용이 알려졌는데 이 내용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은 그 최근에 뭐 검사들에 대한 그 보복성 탄핵 발의 최근 4명을 발의했고 그 전에 또 9개월 전에 이정섭 그 수원지검 차장검사 발의를 그 탄핵을 처리를 했죠. 아예 그때는 그 직무 정지를 시켰는데 최근에 헌재에서 9대 0으로 기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방통위원장들 계속 이제 탄핵을 뭐 발의를 하고 또 사퇴를 하고 이 반복이 됐고 특히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그 하자마자 그 업무 시작한 지 뭐 하루 이틀 만에 탄핵을 해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막자는 거고 주진우 의원은 용산의 그 법률 비서관 출신이죠. 검사 출신이기도 한데 그래서 일단은 지금 몇 개가 있습니다. 탄핵 소추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게 명문화 시키는 것도 있고 방통위원장처럼 이렇게 바로바로 하지 못하도록 직무 개시 후 6개월 내에 탄핵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탄핵 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까지 그때 막 탄핵을 그렇죠.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직무대행은 탄핵 소추를 제한을 한다. 뭐 보복 탄핵 소추 금지 이거는 검사들을 그 이야기하는 거고 탄핵 소추 시효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좋은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좀 더 강력한 이 내용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네. 누가냐면은 그 TV조선 앵커인데 김광일 있잖아요. 네. 조철원 논설위원. 네. 김광일 앵커가 계속 이런 법안을 발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있는데 탄핵 방지를 남용 방지를 위해서 하나는 그 이거예요. 탄핵 한 정당이 한 국회에서 이제 22대 국회에서 탄핵 발의를 하는 것을 숫자를 제한하자. 숫자 제한. 한 3회 이내 하든지. 왜 그러냐면은 자꾸 탄핵을 계속 뭐 발의를 하니까는 이 직무 정지를 시키고 또 탄핵 발의해서 직무 정지시키고 이러잖아요, 지금. 방통위원장처럼. 그러면은 이게 국정이 안 돌아가요. 국정이 안 돌아가니까는 꼭 필요할 때만 하도록 제한을 하자. 이게 헌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축구 경기를 할 때도 비디오 판독을 제한을 하잖아요, 횟수를. 뭐 스포츠 경기에서. 그 제한을 하는 것은 그 경기가 그대로 잘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한을 하는 거예요. 계속 불만이 있다고 계속 이거 비디오 보자고 하면 안 되니까 그것처럼 제한을 하자는 거고 하나는 또 획기적인 건데 이 직무 정지가 이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정섭 그 검사 같은 경우에 9개월 직무 정지가 됐잖아요. 네. 근데 헌재에서 기각이 됐잖아. 네. 인용이 되면 할 수 없지만 기각이 되면은 9개월 동안 직무 정지된 거는 정말 본인이 개인이 손해잖아요. 그리고 그 국가 기능이 안 들어간 거잖아. 그럼 국회의원도 그 발의를 한 국회의원도 9개월 동안 국회의원 직무를 정지시키자. 예. 저 아주 동의합니다. 좋잖아요. 예. 저는 거기에 지금 주진우 의원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 마침 아주 현실적인 여러 가지 법률가로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 김광일 논설위원께서 좋은 제안을 해준데 저도 그 부분 그러니까 일종의 법에도 그렇고 우리 사회의 어떤 상규상 권리와 책임의 등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의원들이 탄핵을 발의를 했다. 그래서 탄핵 소추가 통과가 돼서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해서 탄핵이 기각됐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정섭 검사처럼 9개월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면 기각된 상황이 될 경우에 그 정당의 대표나 원내대표, 그 대표 원내대표 또 발의자 예. 이런 사람들 동일하게 직무 정지를 시키고 그 정무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그간에 받았던 월급 그걸 못 받아야죠. 그걸 다 토해 국고에 반납하도록 그런 좀 등가성 원칙을 적용을 하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탄핵을 발의할 때 서로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9개월 동안 그 지금 이정석 검사를 탄핵 발의를 했던 사람들은 만약 그 법이 적용이 되면 9개월 동안 직무 정지돼서 국회도 못 나오잖아요. 국회도 못 나오고 9개월 동안 세비도 못 받고 그 세비가 1억이 월 1억이 넘는데 한 10억 정도를 세비를 못 받아요. 그러면 이거 뭐 그 발의하는데 주저주저 하겠죠. 그런 효과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 아주 그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주진우 의원이 이제 법률적으로 다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까지는 안 나간 것 같은데. 그렇죠. 법률가니까. 안 나간 것 같은데 이것도 그리고 어차피 이거 그 통과 안 됩니다. 주진우 의원이 한 것도 소수당이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계속 발의를 해야 되죠. 그냥 있으면 안 되죠. 아, 우리 소수당이니까 어차피 통과 안 될 건데 하고 있으면 국민이 모릅니다. 이런 것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런 거 제안을 해야 된다고 발의를 해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통과가 뭐 민주당이 안 해주겠지만은 그런 문제도 직무 정지시키는 것도 아니 발의를 해서 검토를 하게 만들어야 돼요. 국회에서 그럼 이제 탄핵 법률안 발의 제안 설명을 하잖아요. 설명을 하면서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하고 뭐 그런 절차를 밟는 게 그건 정치 행위죠.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이 발의되면 탄핵이 정당하다, 당당하지 않다, 뭐 일방적으로 하지 마라 이런 차원을 넘어서 그러면 탄핵을 하고 난 뒤에 기각을 했을 때 너희는 어떻게 책임질지. 그렇죠. 예, 네. 이것까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거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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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4명의 검사 뭐 탄핵을 한다고 그러니까 발의해놓고 지금 아직 처리를 못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도 이런 그 인식을 계속 심어줘야 돼요. 그 4명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는 이정섭 소코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영향이 직접적인 그렇죠. 영향이 상당하다고 봐야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그 9대 0이 나왔으니까 헌재에서 9대 0이 나오고 그 기각을 한 사유를 보면은 한마디로 허접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탄핵 소추안이 허접하다. 제대로 뭐 형식도 못 갖췄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4명 그 발의는 해놨지만은 지금 처리를 못하고 주저주저 하고 있으면서 또 문재인 수사했던 검사들을 또 탄핵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뭔가 철퇴를 내려야 됩니다. 철퇴를 내려야 그 철퇴를 내리는 게 조금 주진우 의원이 제안한 제안들이 상당히 좋은데 여기 플러스 김광일 안. 김광일 안. 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송국권 안. 네. 탄핵 소추를 했던 정당 대표, 원내대표, 정당의 책임자, 그리고 발의자 이런 사람들도 직무를 해당하는 기각됐을 때 해당되는 기간의 범위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그런 일을 같이 책임을 묻는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책임을 묻는 그런 등가성의 원칙을 적용을 해서 철퇴를 내려야 된다. 그래야 탄핵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진다. 탄핵은 헌법에 있지만 그만큼 탄핵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정치적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까지도 해주셨네요. 예, 오늘 주요 현안에 대해서 문재인 일가 문제부터 시작해서 탄핵 문제까지 자세히 좀 분석을 해주셨네요. 송국권 정치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